미하엘엔데의 악몽을 먹고 사는 요정. 선잠나라 사람들은 잠자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선잠나라라고 지었다. 그리고 누가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얼마나 잘 잤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잠나라 사람들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인자한 성품과 똑똑한 머리를 지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잠을 제일 잘 자는 사람을 왕으로 떠받들었다. 옛날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겐 예쁜 잠이라는 이름의 어린 공주가 있었다. 공주는 이름만큼이나 예뻤다. 공주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반했다. 공주는 꿈같은 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꽃무늬가 많고 으리으리한 침대에서 잤다. 그런데 공주에겐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저녁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지 않으려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사실 공주는 악몽을 자주 꾸었기 때문에 잠드는 것이 무척 두려웠다. 어른들도 악몽을 꾸면 몹시 괴로워하는데 하물며 어린아이에겐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는가. 게다가 불행하게도 예쁜 잠 공주는 선잠나라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거 참 안 된 일이네.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수근거렸다. 왕과 왕비도 언제나 근심에 쌓여 있어서 그들의 본분인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공주의 몸은 점점 더 여위고 얼굴색은 창백해져 갔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공주가 악몽을 꾸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왕비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공주는 자꾸만 악몽을 꾸었다. 결국 왕이 온 나라의 교수와 의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공주의 침대가에 둘러서서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약을 처방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왕은 다른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 늙은 목자와 약초장수, 농부, 마침내 왕은 예쁜 잠 공주에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온 나라에 알리고 신문 광고도 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직접 찾아보겠소. 어느 날 왕이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왕비는 왕의 말을 듣고 기대감에 부풀었다. 왕비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왕의 여행복을 다림질하고 배낭에 비상식량을 가득 채워주었다. 이렇게 해서 왕은 세상 밖으로 나서게 되었다. 왕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았다. 영무원, 소방관, 교사, 공장 일꾼, 택시 운전사, 야채 장수, 카우보이, 에스키모, 흑인 아이들을 비롯해 늙은 중국인에게까지 물어보았지만 악몽을 없애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왕은 피곤에 지치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어디로 더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망설였다. 그렇다고 성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는 정처 없이 무작정 걸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하늘에서 눈송이가 날렸다. 왕은 그제야 겨울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은 길을 잃고 헤매다 드넓은 황무지에 도착했다.
눈 쌓인 금작화 나무들이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왕은 피곤한 나머지 감각이 무뎌져 그것들을 봐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조금 지나자 멀리 금작화 나무 덤불 속에서 뭔가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한 줄기 달빛 같았는데 어찌나 빠르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지 눈으로 쫓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왕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곳엔 은빛 나는 아주 괴상하게 생긴 난쟁이가 있었다. 팔다리가 있는 가느다란 몸에 엉겅퀴나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많이 돋아나 있는 커다란 머리가 붙어 있었다. 난쟁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왕을 쳐다보며 한바구음을 지었다. 배고픈 새끼 새의 주둥이처럼 잔뜩 벌리고 있는 난쟁이의 커다란 입이 이상해 보였다. 아니, 어느 분께서 날 찾으시나? 난 너무나 배가 고파. 지금 당장 누가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난 나를 삼켜버릴 수밖에 없어. 난쟁이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하곤 입을 어찌나 크게 벌리는지 머리뿐 아니라 작은 몸마저 입속으로 쑥 숨어버렸다. 난 길을 잃었어. 이 황무지에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 길 좀 가르쳐다오. 왕이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요. 그런데 난 음식을 먹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난쟁이가 말했다. 왕이 배낭을 뒤져봤지만 배낭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이런,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에게 버터빵을 통째로 주고 싶었는데. 에이, 시시해요. 어차피 난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나요? 내가 무엇을 잘 먹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던 중이었죠? 사람을 찾고 있었지. 내 딸 예쁜 잠 공주가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 달빛 같은 빛을 내뿜는 난쟁이가 펄쩍 뛰더니 갑자기 공손하게 굴었다. 와, 그렇다면 오늘은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걸. 드디어 초대를 받았구나. 이제야 초대를 받았어. 어서 그 외투를 주세요. 구두도 필요해요. 자, 이젠 초대에 응하러 가겠어요. 그 지팡이도 내게 주세요. 왕은 어리둥절해하며 갖고 있던 물건들을 순순히 내주었다. 내가 무턱대고 이 물건들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겠지요? 나더러 도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걱정 말아요. 곧 나한테 순순히 물건들을 넘기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의 딸, 그리고 나, 꿈먹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난쟁이는 왕이 이유를 묻기도 전에 휘파람을 불고 쩝쩝 입맛을 다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외투는 크고 새하얀 종이가 되었고 지팡이는 덩치 큰 펜대가 되고 장화는 초대형 잉크병이 되었다. 난쟁이가 펜을 잉크에 찍어 눈 깜짝할 사이에 글을 적어 내려갔다. 꿈 먹보야, 꿈 먹보야. 뿔칼을 갖고 어서 오너라. 유리 포크를 갖고 어서 오너라. 내 꼴깍 주둥이를 벌려라.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악몽은 내가 얼른 삼켜버려라. 그렇지만 예쁘고 좋은 꿈은 내 것으로 그대로 남겨두어라. 꿈 먹보야, 꿈 먹보야. 내가 너를 초대할게.
난쟁이가 종이를 돌돌 말아 왕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제 예쁜 잠 공주에게 달려가 이 주문을 외우라고 하세요. 전 머지않아 악몽을 맛있게 먹게 될 날만 고대하고 있을게요. 벌써부터 군침이 돌아요.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어서 빨리 달려요. 그래,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 아마 내가 살고 있는 성은 이 세상 반대쪽에 있을 거야. 왕이 곤란해하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딱딱두, 따뚜, 따뚜. 난쟁이가 중얼거렸다. 당신네 인간들은 정말 한심해요. 그 주문 없이 난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노릇을 어쩐다. 왕이 슬픔에 잠겼다. 저기 있잖아요. 난쟁이가 킥킥거렸다. 당신이 딸을 대신해서 나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까? 한번 해봐요. 자, 어서 주문을 외워요. 난쟁이가 오른쪽 주머니에선 뿔로 된 칼을, 왼쪽 주머니에선 유리로 된 포크를 꺼내 잡고 달리기 선수처럼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왕이 큰 종이를 펼쳐 들고 주문을 읽으려고 하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종이를 다시 접고 말했다. 그런데 꿈먹보야, 네가 가버리고 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황무지에서 나 혼자는 도저히 집에 찾아갈 수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난 이제 외투도 없고 신발도 없구나. 그럼 여기서 그냥 얼어 죽게 되는 건가? 그럴 리가. 당신네 인간들은 정말 너무 복잡해요. 자, 어서 내 어깨 위에 올라타요. 내가 데리고 갈게요. 사실 왕은 무거운 편이었기 때문에 난쟁이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난쟁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왕은 난쟁이의 어깨 위에 올라탄 다음 종이를 펼쳐들고 주문을 읽었다. 왕이 마지막 줄을 읽자마자 꿈먹보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된다! 흥분한 난쟁이가 소리를 꽥 질렀다. 된다! 야호! 그런데 뭐 하나 물어보자. 왕이 왕관을 꼭 붙잡은 채 헐레벌떡 말했다. 네가 악몽을 먹어 치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꿈을 먹는다는 거지? 쉭! 난쟁이가 순식간에 북극을 통과했다. 물론이죠. 지독한 악몽일수록 더 맛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미국도 지나갔다. 그럼 아름답고 좋은 꿈은 맛이 없냐? 그거 참 이상하다. 이상할 것 없어요. 고슴도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뱀이라는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난 말하자면 꿈 고슴도치예요. 그래서 나쁜 꿈을 더 맛있어 해요. 원래부터 그런 것을 먹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잘 먹어 치우고 있다고요. 어느새 아프리카도 지나갔다. 그런데 왜 너 혼자서는 못 나오는 거지? 거의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 왕이 헉헉대며 말했다. 벌써 말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초대할 때만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난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난쟁이가 캑캑거리며 말했다. 꽈당!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다. 주변을 살펴보니 어느새 둘은 예쁜 잠 공주 방에 와 있었다. 왕비는 옆에 앉아 있다 공주와 함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이제 해결됐소. 왕이 종이에 적혀 있는 주문을 왕비에게 보여주었다. 세 사람은 기쁨에 넘쳐 서로 얼싸안았다. 그날 이후 공주는 악몽을 꿀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주문을 외워 꿈 먹보를 초대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잠이 들 때쯤에 뭔가 소곤소곤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잘 자라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 나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이후 예쁜잠 공주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공주의 볼이 통통해지고 다시 발그스레하게 생기가 돌았다. 선잠나라 사람들은 공주가 잠을 잘 잔다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 후 선잠나라의 왕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꿈 먹보를 부를 수 있게 이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기로 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이다. 미아의 랜드의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 어느 작고 오래된 도시에 오피리아라는 할머니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물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오피리아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그녀가 성장해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름도 유명한 연극 배우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었다. 어린 오피리아는 부모님의 기대대로 시인처럼 멋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밖엔 특별한 점이 없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배우도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피리아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연극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마침 오피리아가 사는 도시에 예쁜 극장이 하나 있었다. 극장의 무대 바로 앞엔 객석에서 보이지 않는 상자가 놓여 있었다. 오피리아는 매일 저녁마다 그 상자에 들어가 배우들에게 대사를 불러주는 일을 했다. 그런 일엔 오피리아의 작은 목소리가 안성맞춤이었다. 관객들이 들을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오피리아는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에 발표된 희극과 비극을 모조리 외울 수 있게 되어 나중엔 책을 펼쳐볼 필요도 없게 되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피리아는 할머니가 되었고 세상도 변했다. 영화관과 텔레비전 그리고 다른 볼거리들이 많이 생겨났다. 차츰 극장으로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게 되자 이왕 연극을 보려면 더 유명한 배우가 나오고 볼거리도 풍성한 대도시의 극장으로 가길 원했다. 결국 오피리아가 일하던 극장은 문을 닫게 되었고 배우들은 떠났다. 오피리아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 커튼이 내려졌다. 그러나 오피리아는 잠시 상자 속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때 갑자기 무대 위를 오락가락하면서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러나 무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만한 사람은 없었다. 이봐요. 거기 누구요? 오피리아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림자가 눈에 띄게 점점 줄어들더니 어떤 형태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모양이 되었다. 그러더니 다시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커다랗게 변했다.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아직 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단지 갈 데가 마땅치 않아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온 것뿐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쫓진 말아주세요. 그림자 쪽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댁은 그림자요? 오피리아가 묻자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는 반드시 주인이 있을 텐데. 아니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림자가 수없이 많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제 이름은 그림자 여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혼자면 외롭고 슬퍼질 텐데. 아주 슬프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림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혹시 나한테 오실라우? 나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거든. 정말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에겐 그림자가 있잖아요. 노력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거요. 오피리아의 말에 그림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오피리아의 그림자는 2개가 되었다. 더러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은 오피리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오피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하고 싶지 않아 낮에는 그림자 2개 중 하나를 아주 작게 만들어 손가방 속에 넣고 다녔다. 원래 그림자는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피리아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희망을 안고 교회에 앉아 하느님한테 기도를 올렸다. 그때 갑자기 교회의 흰 벽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다. 빼빼 마른 누군가가 구걸하듯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도 아무에게 속하지 않은 그림자요? 오피리아가 물었다. 맞아요. 우리 같은 그림자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혹시 댁이 그분인가요? 그림자가 물었다. 그렇긴 하지만 난 그림자가 벌써 2개나 있어. 오피리아가 말했다. 그럼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나도 받아줄 수 있나요?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으니 너무 쓸쓸하고 슬퍼요. 그림자가 간청하듯 말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어둠 무서워라고 합니다. 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구려. 이렇게 해서 오피리아의 그림자는 3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소문을 들은 수많은 그림자가 거의 매일 오피리아를 찾아왔다. 세상엔 주인 없는 그림자들이 아주 많았다. 4번째 그림자는 이름이 외톨이 하인이었다. 5번째 그림자는 쇠약한 밤이라고 했다. 6번째 그림자는 절대로 다시였다. 7번째 그림자는 텅 빈 무서움이었다.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수많은 그림자 때문에 작은 집이 꽉 찼다. 오피리아는 가난했지만 그들을 참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다. 점점 더 많은 그림자가 찾아왔다. 다행히도 그림자들은 먹을 음식과 따뜻하게 입을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한 집에 많은 그림자가 살다 보니 불편한 일이 생겨났다. 가끔씩 그림자들끼리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뒤엉키며 싸우기도 했다.
그런 날 밤이면 오피리아는 통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그림자들을 달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피리아는 싸움을 싫어했다. 단 감동적인 시를 인용하든가 연극을 하면서 싸우는 것만은 예외였다. 어느 날 오피리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모두들 잘 들어. 내 곁에서 지내려면 배워둬야 할 게 있어. 그림자들이 일제히 싸움을 그치고 기대에 가득 찬 눈길로 오피리아를 쳐다봤다. 오피리아가 감동적인 시를 줄줄 외웠다. 몇 구절은 천천히 반복하면서 들려주었다. 오피리아는 그림자들에게 따라해보라고도 했다. 그림자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다. 마침내 그림자들은 유명한 희극과 비극을 다 배우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변했다. 그림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쟁이도 되고 거인도 되고 사람이나 새 혹은 나무나 탁자가 되기도 했다. 가끔 그림자들은 밤새도록 오피리아 앞에서 멋진 연극을 해보였다. 그러면 오피리아는 그들이 난처해 하는 일이 없도록 작게 속삭이며 대사를 가르쳐 주었다. 낮에는 오피리아의 진짜 그림자를 제외한 모든 그림자가 손가방 속에서 살았다. 그림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몸을 작게 만들 수 있었다. 사람들은 오피리아의 그림자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법이다. 오피리아 할머니가 이상해진 것 같아. 아무래도 양로원으로 보내서 보호를 받게 해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오피리아의 등 뒤에서 수군댔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어. 사람들은 슬슬 오피리아를 피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피리아의 단칸방에 집주인이 찾아왔다. 미안하지만 이제부턴 방값을 2배로 내셔야겠어요. 가난한 오피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럼 미안하지만 집을 비워주셔야겠어요. 오피리아는 갖고 있던 몇 가지 물건을 여행 가방에 챙겨 길을 떠났다.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려 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기차를 타고 한참 가다 어딘가에 내린 그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한쪽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엔 많은 그림자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서 길은 끝도 없이 길게 이어졌다. 길이 끝나는 곳엔 바다가 있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된 오피리아는 조금 쉬려고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많은 그림자가 손가방에서 밖으로 나와 오피리아를 애워싼 채 앞날을 상의했다. 사실 오피리아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를 돕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모두 그동안 배운 것을 이용해 오피리아 할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잠에서 깬 오피리아에게 그림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오피리아가 감격하며 말했다. 아하,
정말 멋진 생각인걸. 마침내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오피리아는 여행 가방에서 흰색 침대볼을 꺼내 장대에 매달아 놓았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가방에서 나와 침대볼 위에서 오피리아에게서 배운 연극을 해보였다. 그리고 오피리아는 그들이 대사를 까먹지 않도록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몇 명 찾아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어른들이 찾아오더니 작은 구경거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돈을 놓고 갔다. 그렇게 해서 오피리아는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갔고 그림자들은 왕이 되었다가 바보가 되기도 하고 귀부인이 되기도 했다. 성질이 사나운 말이 되기도 하고 마법사나 꽃으로 변하기도 했다. 연극을 지켜보다 웃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연극이 끝난 후 구경꾼들은 그녀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다. 그리고 많든 적든 돈을 내고 갔다. 오피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유명해졌다. 얼마 후 오피리아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중고차를 샀다. 그녀는 화가에게 부탁해서 자동차를 멋지게 색칠한 다음 양쪽에 이렇게 적었다.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 그것을 타고 오피리안 온 세상을 누볐고 그림자들도 함께 다녔다. 사실 이쯤에서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 어느 날 오피리안 자동차를 타고 가다 눈보라를 만나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이제까지 보았던 그 어떤 그림자보다 훨씬 더 시커멓고 큰 그림자가 오피리아 앞에 불쑥 나타났다. 댁도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림자요? 오피리아가 물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소. 그림자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한테 오고 싶은가요? 나도 받아주시겠소.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섰다. 지금도 너무 많기는 하지만 댁도 어디든지 쉴 곳이 필요하겠지. 내 이름부터 먼저 물어보지 않겠소. 이름이 뭔데요? 사람들이 나를 죽음이라고 부르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래도 날 받아주겠소? 그래요. 어서 들어오시구려. 크고 차가운 그림자가 오피리아를 뒤덮었고 주변이 캄캄해졌다. 오피리아의 눈이 갑자기 젊은 시절의 눈처럼 맑고 투명해졌다. 이제는 물건을 보기 위해 굳이 안경을 쓸 필요도 없게 되었다. 오피리아는 천국의 문 앞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천사들이 웃고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오피리아가 물었다. 우리를 몰라보시겠어요? 당신이 받아주었던 그림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구원받아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느새 천국의 문이 열리고 환한 빛을 발하는 그림자들이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림자들은 오피리아를 멋진 궁전 안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극장이 있었다. 극장 간판에
큼지막한 황금색 글자가 적혀 있었다.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 그곳에서 그림자들은 훌륭한 공연을 펼쳤다. 천사들은 연극을 통해 인간으로서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애달프고 슬픈지, 또 얼마나 대단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알게 되었다. 오피리아는 배우들이 대사를 잊지 않도록 조그만 소리로 속삭여 주었다. 자비로운 하느님도 가끔씩 이곳으로 연극을 구경하러 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정말인진 아무도 모른다. 미하엘 렌데의 주름투성이 필레몬. 인도의 밀림지대 한가운데 주름투성이 필레몬이라는 늙고 지혜로운 코끼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더위를 식히기 위해 기둥 같은 4개의 육중한 다리로 성스러운 강가에 서서 모래를 머리에 뿌리며 목욕을 했다. 그는 신체적 장점을 많이 타고났는데 그 중에서 긴 코가 가장 쓸만했다. 심지어 그 코는 목욕할 때 편리한 샤워기로도 쓰였다.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갔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와서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 제일 나이 많은 거북이조차 그 코끼리는 늘 그곳에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아무도 주름투성이 필레몬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필레몬 역시 나이를 잊고 살았다.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 둘 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모름지기 그는 철학가였다. 주름투성이의 필레몬의 몸은 엄청나게 컸고 피부는 주름 때문에 실제 몸보다 훨씬 더 넓었다. 그와 같은 크기의 코끼리가 2마리나 들어앉아도 남을 정도였다. 그러나 마치 동굴처럼 엄청나게 큰 몸 속에 오로지 저 혼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몸엔 주름이 무수히 잡혔다. 덕분에 풍채가 더욱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뽐내려고 하지는 않았다.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만 생각하며 기뻐하고 고마워했다. 사실 그는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외모에 관심을 갖기엔 그는 생각이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이었다. 필레몬이 생각이 많다고 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도 가끔씩 1시간 정도 숲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다. 우선 몸을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고 그 다음은 싱싱하게 물오른 나뭇잎을 뜯어먹기 위해서다. 더구나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태어날 때부터 식욕이 왕성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는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살았다. 그의 성격은 까다롭지 않고 겸손하다. 어찌나 겸손한지 그렇게 큰 몸집을 가지고도 다른 동물을 괴롭히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주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곧잘 그를 정자처럼 이용했다. 비라도 내리면 튼튼한 기둥 같은 그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숨었고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그의 그림자에 앉아 쉬기도 했다.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자신의 깊은 생각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한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이쯤에서 주름투성이 필레몬이 과연 무엇에 대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그는 원대하고 멋진 사색을 사랑한다. 중요한 것은 원대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기 겉모습이 큰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큰 것을 좋아했다. 예를 들어 그의 다리 밑에 흐르는 강물에 인도의 새파란 밤하늘이 비칠 때면 그는 대단히 감동스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달이다. 단지 그뿐이다. 달이다. 그것은 정말 원대한 생각이었다.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그 거대한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커다란 귀를 펄럭이면서 밤하늘의 기적에 비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곤 했다. 물론 필레몬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원대하고 멋진 생각을 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한다. 꽃이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을 한다.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하고 겸손한 것이다. 더구나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파고들었다. 그렇게 해야 더 크고 깊은 사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름투성이 필레몬 위로 드리워진 커다란 나무 위에서 종종 학술 회의를 여는 원숭이들은 그가 하는 생각들은 발바닥을 뒤집듯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웃었다.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그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짓곤 하얀 모래를 머리 위로 뿌렸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동시에 내 발바닥을 뒤집을 수 있는 동물들은 모든 것을 발바닥 뒤집듯 쉽고 빠르게 끝낼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닐 때도 있다. 그들은 그걸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는 현명하니까. 그가 서 있는 곳 조금 아래쪽에 강물이 있었다. 그 강물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곳에 썩은 물풀들이 둥둥 떠다니고 잡초들이 물가에 수북이 쌓여 있어서 보기가 흉했다. 또한 역겨운 냄새가 사방에 진동했다. 주변에 사는 동물들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쓰레기 더미를 멀찍이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속에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곳엔 아주 다양한 종류의 파리들이 떼지어 모여 살고 있었다. 실제로 그 수가 얼마인지 자신들조차 알지 못했다. 파리는 원래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수가 뒤죽박죽이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건 분명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야. 우리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숫자가 많거든.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태양을 가려버릴 수도 있어. 그건 아주 간단해.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햇빛을 비치게 하는 건 바로 우리라는 거지. 알겠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의 6 발바닥 모두에 입을 맞춰야 해. 그들은 이런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숲속의 동물들을 괴롭혔다. 허락 없이 다른 동물들 몸 위로 걸어다니고 입으로 쪼아대거나 간지럽혔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무례한 모습으로 앉아있기도 했다. 다른 동물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했다. 다만 개굴개굴 퀸틸리우스라는 개구리는 예외였는데 그는 파리떼를 맛있는 먹이로만 보았다. 어느 날 파리들은 자기들이 힘세고 빠르고 똑똑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다른 동물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다만 그 결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마침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를 가려 어둡게 하려는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않기로 했다. 그건 목요일에 할 짓이 아닌 것 같았다. 어차피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굳이 그날을 필요도 없었다. 이에 대해 파리들은 모두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썩은 물풀더미 위에 앉아있던 뚱뚱이 왕파리가 말했다.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차 윙윙거렸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축구도 제일 잘하는 동물일 거요. 우리는 갈고리 같은 다리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 달려 기막힌 솜씨를 뽐낼 수 있어. 왜냐하면 왕파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자 파리들이 일제히 침묵했다. 우리 모두 다리가 6개씩 있기 때문이요. 내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윙윙거리며 날 줄 아는 위대한 파리들이여. 한 팀에 다리가 전부 합해서 66개가 있다는 상상을 해보시오. 아무도 그 팀을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우리는 분명히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오. 자, 우리와 축구 시합을 벌일 상대를 고르기 위해 동물들을 모두 초대해 봅시다. 우리와 싸울 팀이 과연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오. 요란한 박수갈채가 뒤따랐고 파리들이 기쁨에 겨워 일제히 앞발을 비벼댔다. 저기요, 그렇다면 먼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어떤 팀을 상대로 제일 먼저 싸울 것인지, 두 번째로 겨룰 팀이 누군지,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합은 누구와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원회요. 초록빛 파리가 흥분하며 말했다. 좋아, 위원회를 결정하기로 하겠소. 누가 참여할 거요? 왕파리가 말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파리들이 너나 없이 아우성쳤다. 좋소. 어느새 회의를 지나가게 된 왕파리가 말했다. 이것으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소. 회장 자리는 당연히 내가 맡아야겠지. 이제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소. 첫 번째 안건. 맨 처음 누구를 상대로 싸울 것인가? 파리들이 흥분하여 아우성쳤다. 발광하듯 윙윙거렸다. 다리가 5개밖에 없는 늙은 파리가 말했다. 우선 개미들을 상대로 싸우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다른 파리들이 화를 내거나 비웃었기 때문이다. 이거 보세요. 아예 달팽이나 지렁이 같은 것과 싸워보라는 말은 왜 하지 않는 거죠? 젊은 파리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썩은 물풀더미 위에 앉아있던 뚱뚱이 왕파리가 소리쳤다. 그만!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나 하려고 위대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니오. 첫 시합을 꼭 개미와 하겠다면 모든 동물과 겨뤄서 이길 때까지 100년쯤은 기다려야 할 것이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더 그럴듯한 상대를 골라야 하지 않겠소? 그럼 개구리를 상대로 하면 어떨까? 다리가 5개밖에 없는 늙은 파리가 풀 죽은 모습으로 다시 말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개구리랑 싸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집어치우시오. 뚱뚱이 왕파리가 엄하게 소리쳤다. 제 생각엔 제일 먼저 악어를 꺾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파리가 소리쳤다. 아니, 원숭이부터. 또 다른 파리가 소리쳤다. 그러자 모두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아니야, 물소를. 아니야, 콧불소를. 아니야, 호랑이를. 바로 그때 최강 주먹 하니발이라는 호랑이가 그곳을 지나쳐갔다. 호랑이는 코를 실룩거리더니 물을 마시러 물가로 다가갔다. 어이, 당신. 혹시 우리를 상대로 축구 시합을 벌일 용기가 있소? 젊은 파리가 거만하게 말하며 호랑이의 코 위로 날아갔다. 최강 주먹 하니발은 성가신 파리를 내쫓느라 앞발을 휘두르며 화를 냈다. 그러나 파리는 끈질기게 주위를 맴돌다 호랑이의 귓속으로 들어가 외쳤다. 우리를 피해 숨을 생각이라면 기권으로 처리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쇼. 원래 호랑이는 귀가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앞발을 휘젓던 최강주먹 하니발은 밀림지대로 급히 발길을 옮기며 투덜댔다. 빌어먹을 파리들이 오늘 아주 극성이구먼. 곧 천둥이 치겠어. 젊은 파리가 썩은 물풀더미로 돌아와 다른 파리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봤죠? 감히 우리와 싸워볼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요. 일찌감치 기권해버리던데요. 일단 호랑이는 이긴 셈이에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후 파리들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초록파리가 일어서서 말했다. 존경하는 회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 이번 승리를 통해 우리는 감히 우리와 겨룰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상대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옳소, 옳소. 모든 파리가 소리쳤다. 존경하는 위원회 여러분, 그나저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록파리가 세 개의 다리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건 과연 우리 몸 중 어느 곳일까요? 그가 말을 멈추고 잠시 뜸을 들였다. 썩은 물풀더미 위에 침묵이 흘렀다. 셀 수 없이 많은 눈망울이 초록빛 파리를 향했다. 한결같이 기대에 찬 눈빛이었다. 초록빛 파리는 들어올린 다리 3개를 다시 밑으로 내리며 외쳤다. 그건 바로 긴 코입니다. 초록빛 파리는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해 보이려는 듯이 코를 최대한 길게 밖으로 빼보였다. 그러니 우리에게 맞는 상대는 다리가 4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코끼리밖에 없습니다. 파리들은 모두 크게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축구 시합의 상대는 주름투성이 필레몬으로 결정되었다. 곧 몇몇 선발대원이 필레몬을 찾아갔다. 선발대원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필레몬의 귀 근처에서 윙윙거리거나 피부를 물어뜯기도 하면서 갖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필레몬은 몸집이 엄청나게 크고 피부가 두꺼운 데다가 늘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필레몬은 평소와 다름없이 작고 인자한 눈을 끔뻑거리며 코를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선발대원들은 필레몬이 승낙한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썩은 물풀더미로 돌아갔다. 그 사이에
다른 파리들은 쇳덩구리를 찾아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축구공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쇳덩구리는 날마다 해왔던 것처럼 지푸라기를 모아 예쁘고 단단한 공을 만들어 위원회 앞까지 굴려다 갖다 주었다. 어차피 공을 만드는 것이 그의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크거나 작은 것을 만드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쇳덩구리는 공을 만드는 것 이외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결국 위원회에선 지그재그로 재빨리 달리는 파리로 11마리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했다. 팀명은 썩물더, 썩은 물풀 더미로 하기로 했다. 파리들은 기둥같이 생긴 코끼리 앞다리 쪽에 모래더미에 경기장을 마련한 다음 주름투성이 필레몬에게로 몰려갔다. 경기장은 아주 작았다. 코끼리에게는 더없이 작은 경기장이었다. 만약 필레몬이 그런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면 빙긋이 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생각에 골몰해 있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자 자기 위치로 갔다. 관중들은 바닥에 앉거나 주름투성이 필레몬의 몸 위에 앉았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적과 함께 싸우는 셈이라서 원칙적으론 허용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앉았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관중석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자기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중대한 시합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들에겐 반드시 이기리라는 확신은 없었다. 중앙 수비수가 공을 굴려 왼쪽으로 보냈고 왼쪽 공격수는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오른쪽으로 공을 차주었다. 그러자 오른쪽 공격수가 혼자서 코끼리의 앞다리 사이에 마련된 골대를 향해 힘차게 달렸다. 관중석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오른쪽 공격수가 날렵한 몸짓으로 공을 몰고 나가 슛 골인.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인이 이어졌다. 관중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반면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자기가 지금 축구 경기에서 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기 도중에 딱 한 번 긴 코로 모래를 한 줌 집어 머리 위에 뿌렸다. 그 결과 파리위원회의 회장과 심판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장의 일부인 모래로 싸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게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다. 시합 결과 108대 0으로 썩물더 팀이 이겼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승리였다. 거만한 파리위원회의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그렇게 큰 점수 차로 승리했다는 사실에 그들도 몹시 놀랐다. 승리의 기쁨에 들뜬 파리들은 썩은 물풀 더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썩물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날의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왔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인도의 밀림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는 갑자기 폭우로 변했다. 최강주먹 하니발의 예언이 적중한 셈이다. 근처에 사는 동물들이 몰려와 주름투성이 필레몬의 기둥 다리 밑으로 몸을 숨겼다. 강물이 범람하더니 위원회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썩은 물풀더미와 함께 몽땅 떠내려갔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가 뚝 그쳤고 인도의 검푸른 밤하늘이 묵묵히 흘러가는 강물 위에 다시 비쳤다. 여전히 자신이 참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주름투성이 필레몬은 작고 인자해 보이는 눈을 찡그리고 엄청나게 큰 몸을 약간 뒤틀며 감동에 겨운 목소리로 외쳤다. 달이다. 단지 그 말뿐이었다.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달이다. 그것은 정말 원대한 생각이었다.